비는 그날도 거칠게 내리고 있었답니다. 병원 복도를 떠나 도착한 부사장실 안쪽 작은 방의 문이 철컥하고 잠기던 순간 내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듯 숨결은 거칠고 두려움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재수 씨, 이제는 나를 거부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손길이 머리칼을 쓸어내리고 목덜미를 타고 어깨로 그리고 더 깊숙이 흘러내려갈수록 차갑고 뜨거운 감각이 뒤섞여 온몸을 덮쳤습니다. 오늘 밤만 견디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몸은 배신하듯 낯선 떨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스르르 흘러내리고 숨결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차갑던 손길이 불길처럼 번지며 살결을 따라 내려갔을 때 나는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과 뜨거운 열기가 뒤섞여 울음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목끝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잊지 마시오. 이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을 때 나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 흘러내린 것은 빗물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밤의 열기와 죄책감과 쾌락이 뒤엉킨 눈물이었지요. 그렇게 사랑을 살리려는 선택이 곧 사랑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무섭게 내리던 오후였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는 듯 거세게 내리꽂혔고 바람은 집을 휘몰아쳐 창틀이 삐걱거릴 만큼 흔들고 있었지요. 창문을 스치는 빗방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마치 세상이 눈물에 잠긴 듯 보였답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쌀을 씻어 그릇에 담으며 손끝에 스며드는 차가운 물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그 감촉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쪽이 텅 비어버린 듯 가슴이 싸늘히 식어갔지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낯선 경보처럼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내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신호처럼 느껴졌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급박했습니다. 남편분이 크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 한마디가 내 귀를 때리는 순간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듯 했지요. 손에 들고 있던 쌀 씻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쨍그랑하고 울려 퍼진 소리는 분명 컸지만 내 귀에는 먼 메아리처럼 희미하게만 울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으나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산을 챙길 겨를조차 없었지요. 문을 열자마자 거센 비가 내 어깨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발밑 웅덩이에 발이 빠져 신발 속까지 흠뻑 젖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로 눈으로 파고들었지요. 하지만 나를 밀어내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눈앞은 차갑게 빛나는 형광등 불빛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의료진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피투성이 얼굴, 부자연스럽게 꺾인 팔과 다리,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막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간신히 목을 축이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최소 9천만 원 이상입니다. 회복이 늦어지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천만 원. 그 숫자가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숨이 막혀 손끝이 싸늘히 얼어붙는 듯했고 머릿속은 새하얘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요. 며칠을 병원 복도에서 지내며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몸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벽처럼 냉혹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꽉 차 있었고 친정의 도움을 청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다 해도 턱없이 부족할 터였지요. 가끔 병실 창가에 앉아 눈을 감으면 머릿속은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다급한 절규가 메아리쳤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살려야 해.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상사, 윤 부사장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은발을 단정히 빗어넘기고 늘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려 보니 그는 종종 나를 향해 은근한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괜히 손을 오래 잡는다든가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과장된 웃음을 보이곤 했지요. 그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피해 다녔지만 절망에 몰린 지금 내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몰린 사람은 원치 않는 선택조차 떠올리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 오는 저녁, 회사 건물의 불빛은 대부분 꺼져 있었지만 부사장님실만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은 피가 빠진 듯 말라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손잡이를 붙잡았을 때 안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윤 부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 느슨하게 풀린 넥타이, 은발에 반사되는 불빛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재수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다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킨 후 잿더리에 눌러 끄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재수 씨는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차분했지만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다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오시지요. 그는 사무실 안쪽의 비밀스러운 작은 방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선 듯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밤만 참자 남편을 위해서라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낯선 손길이 내 몸을 휘두르는 순간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차갑고 뜨거운 감각이 뒤섞여 머리는 어지러웠고 입술은 떨리며 신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건 재수 씨의 선택이었소. 그의 속삭임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을 때 나는 무너진 몸을 수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이미 수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생명을 이어줄 끈이라 생각하며 눈물로 봉투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 해도 내 안에 무언가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요. 비 오는 오후 운명의 문턱에서 내린 결정은 앞으로 내 삶을 긴 그림자로 뒤덮게 될 첫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은 병실 창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쉬익, 쉬익하고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의식은 희미하게 깜박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앉아있는 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가슴은 끝없이 무거워졌지요.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치료비가 막대합니다. 최소 9천만 원 이상은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은 이미 귀에 박힌 숫자였지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병실 안은 빗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지만 내 귀에는 오직 그 숫자만이 메아리쳤습니다. 9천만 원. 벽처럼 높고 잔혹한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줘.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널 살릴 거야.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남편에게 닿지 못하고 내 안에서만 고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낸 끝에 결국 나는 부사장님의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핸드백 속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원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발걸음은 돌처럼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사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부사장님실만은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 선택을 기다린다는 듯 유난히 또렷한 불빛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에 빛이 나는 낯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말라붙은 입술, 더 이상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지요. 11층 문 앞에 서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큰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 창가에 놓인 관엽식물,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윤 부사장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은 싸늘히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수 씨,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합시다. 나는 앉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 앉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리고 싶다 하셨지요. 그 마음, 내가 존중합니다. 하지만 대가 없는 도움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나는 간신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남편만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빛이었지요. 그럼 오늘부터 재수 씨는 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든 몸이든.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내 머리칼을 쓸어내렸습니다. 젖은 머리칼에 닿는 손가락의 감촉은 낯설고도 뜨거웠습니다. 숨이 멎는 듯 가슴이 움찔했지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턱을 들어 올려 마주한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나를 거부하지 마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입술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이어 목덜미로, 어깨로, 가슴으로 내려오며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얼음처럼 굳었지만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내 손을 붙잡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야, 이것은 남편을 위해서야. 그러나 그의 손길이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몸은 배신하듯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도 낯선 떨림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무실 안쪽 잠긴 문 뒤에서 울려 퍼진 것은 거친 숨결과 떨리는 신음뿐이었습니다.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바닥에 손을 짚으며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잊지 마시오. 이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의 속삭임은 내 귀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 어지럽고 숨은 불규칙하게 쏟아졌습니다. 몸은 흠뻑 젖은 땀에 휩싸였고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무너진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병원비는 내가 책임지겠소. 대신 오늘처럼 내 곁에 있어야 하오.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되돌아갈 수 없구나.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먼저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남편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에 다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붙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때로 서로 다른 길로 달려간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지만 내 몸은 이미 낯선 길 위에서 다른 떨림을 기억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앞으로 나를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고 말았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눈을 떴던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숨결조차 미약했던 그가 희미하게나마 눈꺼풀을 들어 올린 순간 내 가슴은 멎는 줄 알았지요.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느다란 산소줄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빛을 띄었을 때 나는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여보.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힘이 없는 손끝이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용서받은 듯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죄책감 속에 무너지고 있는지조차 잠시 잊은 채 오직 살아 돌아온 그의 미소에만 매달렸지요. 며칠이 흐르자 남편은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눈만 뜨고 손가락만 움직이던 그가 이제는 간단한 죽을 삼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경과가 빠릅니다라며 놀라워할 때마다 내 입가에도 억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내 속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몸을 내준 대가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일까? 마치 신이 내게 잔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웃을수록 내 가슴 속에서는 부사장님의 차가운 목소리와 손길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으며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향수 바꿨나?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귀끝까지 몰려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 그냥 병원에 오로 있으니 냄새가 밴 것 같아. 억지로 내뱉은 말은 떨렸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예민했나 봐. 그가 다시 눈을 감았을 때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뿐 온몸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내 몸에 남은 낯선 흔적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 복도가 적막해질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와야지요. 병원비 명세서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거부할 힘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의 곁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부사장님의 방은 변함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맞으며 담담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곁에 오래 있었나 보군요. 향기가 다르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몸이 이미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이 어깨에 닿자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부하려 애쓰면서도 몸은 배신하듯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토록 흔들리는 걸까? 남편을 살리려는 선택이었는데 왜 내 몸은 다른 반응을 기억해버린 걸까? 병실로 돌아온 나는 남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제발 용서해줘. 그러나 그 속삭임은 그에게 닿지 못하고 내 안에서만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아지고 있어.
그 말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곁을 밀며 걸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예전의 평범한 부부로 돌아간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부사장님의 전화. 그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남편의 치료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로비 조명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서 부사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재수 씨는 나를 거절할 수 없지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사랑을 지키려 한 선택이었는데 결국 사랑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손을 움켜쥐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는 멈추었다가도 다시 거세게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마치 내 마음속 두려움과 죄책감이 번갈아 몰려왔다 가라앉는 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고 그치고 싶어도 다시금 터져나오는 빗소리처럼 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남편은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얼굴빛이 좋아지고 의식도 또렷해졌습니다. 간혹 농담을 던지며 나를 웃게 하기도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그가 보여주는 작은 미소는 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깊어질수록 내 속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어있는 나의 비밀, 윤 부사장님과의 거래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진실이지만 언제든 드러나고 말 것 같은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 부사장님. 한참 동안 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받는 순간 또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차갑고도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근처라 재수 씨도 오기 편할 겁니다. 오지 않으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남편분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려질지도 모르지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몸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여 나를 밀어내는 듯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혀왔습니다. 유리벽을 타고 내려오는 빗줄기가 조명과 뒤섞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번들거렸고 그 위로 남긴 내 발자국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작은 조명이 은은히 비치는 한 구석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를 걸친 채 신문을 펼쳐든 모습은 평범한 비즈니스맨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내게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앞에 섰습니다. 남편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습니다. 띵 하고 문이 닫히자 작은 공간은 곧장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서 있었고 나는 그와 단 몇 센티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깨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은밀하고도 무거운 향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피가 몰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식은 손끝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재수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숨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는 끌려가는 인형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방 안은 두꺼운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만이 켜져 있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려는 듯 집요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카펫 위에 흡수되어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그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과 겹쳐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재수 씨, 이제는 솔직해집시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남편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곧 내 마음의 흔들림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뜨거운 손길이 전해지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내 몸은 이미 다른 떨림을 기억해버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숨결은 거칠어졌고 눈물은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남편만 살 수 있다면 오늘 밤도 견디자. 오늘 밤만 버티자. 그러나 그 다짐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나는 무너진 몸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남편이 무사하겠지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갇혀버렸구나.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물 위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일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해 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떠먹고 때로는 내게 짧은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죽다 살아나니 당신 얼굴이 더 예뻐진 것 같아. 그의 농담은 어눌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병실 안이 환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놀라며 믿기 어려운 회복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음을 보였지만 웃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무거움이 늘 함께했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깊어질수록 내 안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어있는 내 비밀, 윤 부사장님과의 거래는 점점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 곁에 두었던 내 휴대폰을 무심코 집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전화 왔네. 그가 건네려던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윤 부사장님 오늘도 나와줘요. 당신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며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급히 화면을 꺼버리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냥 간병인 연락이었어. 별일 아니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의 짧은 대답 속에서 나는 작은 의심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 불꽃은 미약했지만 언제든 활활 번져 나를 삼킬 수 있는 불씨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어둠 속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들키고 말았어. 아니, 아직은 아닐지도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닦는 족족 새로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흘린 말이었습니다. 윤 부사장님이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더라. 오늘 아침 회의 직전에 내고 자리도 깨끗이 정리하고 나갔다던데?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단 하나의 기억이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병실을 나서며 조용히 남겼던 말. 회사에 좀 들렀다 오겠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부사장님을 찾아간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묘한 고요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죄책감은 더 커졌습니다.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을 때 나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흐느끼며 거울 속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은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부장님이 부사장님실에 다녀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부장님.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모든 걸 알게 된 걸까? 그래서 부사장님이 사직한 걸까?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진실을 직접 듣게 된다면 나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병실에 돌아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여보. 내가 조심스레 부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회사에 다녀왔다고 했지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어. 그냥 오래 있던 자리를 비우게 된 사람 하나 봤을 뿐이야.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는데. 눈을 감으면 부사장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남편의 고요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내 마음은 더는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서늘하였답니다. 밤새 내리던 빗줄기는 어느 순간 그쳤는가 싶더니 창문 유리에 송골송골 맺힌 물방울만이 아직 밤의 흔적을 붙들고 있었지요. 병실 불빛은 희미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바퀴 소리와 간헐적 알람음이 온 세상을 대신에 속삭이는 듯 고요하였답니다. 그날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말수가 적었지요. 낮 동안엔 간호사가 놀랄 만큼 의식이 또렷해져서 발끝을 살짝 움직여 보이고는 장난처럼 제 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방문객이 줄어든 뒤부터는 표정이 마치 아주 멀리 다녀온 사람처럼 고요해졌지요. 무엇인가 결심한 눈빛이었는데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자꾸만 서늘해졌거든요. 피곤하면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더 작게, 더 불안하게 흘러나왔답니다. 자정이 훌쩍 넘자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갈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묻지도 못한 채 수첩에 내일 필요한 물품을 적었지요. 바느질하듯 조용히 글자를 꿰어넣는 동안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조금씩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로 새벽 바람이 스며드는 듯 서늘해졌지요. 그렇게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왔습니다. 병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은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진 상태로 잠드는가 싶더니 금세 꿈결과 현실이 뒤섞였습니다. 몸은 침잠하는데 뇌는 얕은 물결처럼 철썩이는 불안한 잠이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아주 작은 인기척이 기척처럼 지나갔습니다. 바람인지 발자국인지 분간을 못할 만큼 미약했지만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 손이 잡고 있던 남편의 손등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요. 여보? 제가 낮게 불렀으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는 가지런했습니다. 고정대를 푼 흔적도 장비가 급히 치워진 모습도 없이 마치 환자가 잠시 산책이라도 나간 듯 고요했지요. 그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지요. 복도 센서등이 켜지며 부드럽게 밝아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 간호사 자리는 비어 있었고 수납함 사이로 새벽의 냄새가 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톡 하고 작게 켜지는 센서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금 전 지나간 듯한 잔향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뛰었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뒤로 밀어놓고 호흡을 길게 끌어올렸지요. 그리고 바로 그곳 신발장 위에 가지런히 놓인 흰 봉투를 보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단 두 단어가 남편의 필체로 얌전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 고마워.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순간 심장이 모골대를 콕콕 찌르는 듯 아팠지요. 마치 몸속 어디에서 오래전부터 떨어지고 있던 한 점이 그제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앉은 느낌이었답니다.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의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또렷이 울렸고 그 소리는 제 귀에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떨렸지요. 떨리는 것은 종이인지 제 손인지 구분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들은 제 지난 날과 오늘, 그리고 앞으로를 한꺼번에 끌어다 놓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은정아, 당신이 나를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알게 되었소. 너무 늦게 알아 미안하오. 그래도 당신을 원망하진 않겠소. 오히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으니 고마워해야겠지. 하지만 그 대가가 당신의 마음과 몸을 짓눌러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소.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내 삶이 더는 당신을 짓눌러선 안 돼오. 나는 멀리 가겠소. 돌아오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소. 다만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오. 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일 거요. 미안하고 고맙소. 당신의 남편이었던 사람. 저는 종이를 꼭 쥔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어쩐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제 심장과 바닥이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지요.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목구멍을 꽉 틀어막아 말은 흩어지고 숨만 남았습니다. 억지로 숨을 들이키면 가슴뼈가 벌어지는 듯 아파 눈이 번들거렸지요. 정신을 수습하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고 곧바로 짧은 안내 멘트가 들렸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음일 뿐이었는데 그 소리는 제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그렇게 설 자리를 잃은 발이 저를 병원 1층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서늘한 바람이 한 번 더 스쳤고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가 한쪽에 기대어 있었고 소파에는 누군가의 담요가 반쯤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졸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고개만 급히 숙이고 도어락을 밀듯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는 밤새 비를 맞은 나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길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그 위로 가로등 불빛이 얕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터미널로 부탁해요. 기사님은 두말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와이퍼가 앞유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릴 때마다 빗자국이 한 겹씩 지워졌다가 다시 생겼지요. 저는 편지를 가슴께로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잠깐 눈을 붙이는 시간, 그 사이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겠지요. 그 흐름 한복판에서 저는 유난히 작아졌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첫 차 시간표가 전광판에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창 안쪽으로 사람들의 그림자만 어슴풀에 비쳤지요. 어느 승강장 앞에서 눈이 딱 멈췄습니다. 두 손을 모아 외투 안쪽을 누르듯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제 눈에는 익숙한 어깨선이었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요. 편지의 구절이 귀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짓누르지 않게 하오. 제 심장은 거세게 두드렸고 눈앞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뻗은 손끝이 도착하기 전에 버스가 천천히 움직였지요.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차는 저를 슬쩍 스쳐 지나 더 멀리 갔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한 사람이 서 있더군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찔끔 배어나와 종이가 축축해졌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종이와 닿을 때마다 문장 몇 개가 가슴뼈에 새겨지는 기분이었지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흘깃 보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췄지요. 저는 그 작은 배려가 눈물나게 고마워 목을 더 바짝 세우고 바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과 아침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많은 것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사랑과 죄책감, 헌신과 배신, 용서와 분노. 이름표를 달아 구획해 놓았던 감정들이 전부 흘러 넘쳐 하나의 거대한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돌아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빈 침대가 제게 이제 안다는 표정으로 누워있는 듯 보였답니다. 머리맡에 익숙한 베개 자국, 접힌 담요의 모서리, 그리고 미처 다 비우지 못한 물컵 반쯤.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사람의 부재를 더 크게, 더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지요. 간호사가 들어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 공기를 쐬고 왔어요. 간호사는 무슨 말까지 하려다 말고 조용히 차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세한 침묵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옷가지를 차근차근 개었습니다. 양말을 반으로 접고 셔츠에 달린 작은 실밥을 뜯어내고 면도기를 휴지로 한번 닦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하지 않으면 금세 무너질 것 같아서였지요.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잠시라도 조용해질까 싶었습니다. 잠시 뒤 담당이가 회진을 돌며 병실에 들어와 저를 보았습니다. 보호자님, 오늘은 쉬셔야겠어요.
저는 그 말을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었답니다. 쉬라는 말은 제게 어쩐지 멈추라는 말과도 같았지요. 멈추면 생각이 달려올 테니까요. 남편의 눈빛, 편지의 구절, 터미널의 뒷모습, 닫히는 문과 출발하는 바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지요. 보내지 못할 편지, 쓰는 동안만 존재하는 편지. 여보, 당신의 글씨를 내 손에 쥐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제 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숨을 쉬게 하고 싶어서 나는 나를 갉아먹었고 결국 당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 떠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려다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된 셈이지요. 당신 말대로 사랑은 아마도 우리가 가진 마지막 진실일 거예요. 그러니 부디 당신은 그 진실을 가볍게 들고 멀리 가주세요. 무겁게 들고 가면 어깨가 다칠 테니까요. 나는 여기서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울면서, 내일은 걸으면서, 모레는 작게라도 노래하면서요. 당신의 마지막 인사, 나도 돌려드립니다.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글자를 적다 보니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눈물방울이 잉크를 번지게 했고 번진 자국이 작은 꽃처럼 노트 위에 피었습니다. 그 꽃을 손등으로 문지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은 때로 남겨두는 편이 나을 때가 있지요. 지우려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상처가 세상엔 참 많았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즈음 창밖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선이 병실 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아직 얼음장 같았지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빛이 벽에서 바닥으로 다시 제 무릎 위로 기어오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빛이 움직이는구나 같은 단순한 생각이 한동안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쓸모없어 보이는 관찰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더군요. 생각 대신 보는 일, 판단 대신 느끼는 일, 그 사이에 잠깐. 오전이 되자 병실 문이 자주 열리고 닫혔습니다. 영양사가 식판 카트를 밀고 지나갔고 재활치료사가 옆 병실 환자를 데리러 왔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세상들이 계속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세상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으니 견뎌야 합니다. 견디다 보면 어느 틈엔가 버티게 되고 버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숨이 편안해지는 때가 오기도 하니까요. 정오 무렵 저는 가만히 일어나 침대에 시트를 새로 깔아주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에 새 시트가 무슨 소용이려 싶다가도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가슴속 칼끝이 둔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그림자가 침대 위에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의 빈자리를 닮았고 또 저를 닮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숨소리가 한 번 들리고 곧 끊겼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요. 저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없는 전화는 어떤 때는 말이 너무 많은 전화보다도 더 많은 말을 품고 있지요. 혹여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번호였을까요? 제가 답을 알 리 없었지만 답을 찾으려 애써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애씀은 저를 다시 밤으로 데려갈 테니까요. 오후는 길었고 저는 그 길이를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자 저는 엉겁결에 팔을 내밀었습니다. 약을 제 시간에 드시라며 건넨 종이컵의 물이 손끝에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닌데 왜 나는 복도 끝 환자처럼 걸음을 뗄까? 그런 생각을 하다 금세 멈추었습니다. 생각은 멈춰야 말이 되지요. 오늘만은, 오늘 하루만은. 해가 서쪽으로 옮겨가고 병실 벽의 빗줄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어디 한 줄 흐트러짐 없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 고듬이 미워지다가 곧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이렇게 멀지도 또 이렇게 가깝지도 않더군요.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끝을 맞았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어쩐지 품위 있게. 울음이 충분히 흘러나온 뒤 남는 묘한 정갈함 속에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작게 읊조렸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잘 가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지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덩어리, 그 무명이 떨어져 나가자 호흡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겨우 한 치 정도. 그러나 그 한 치가 저를 살게 하겠지요.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억수 같은 소나기가 아니라 유리창을 조심스레 쓰다듬는 빗줄기였습니다. 방울마다 작은 세상이 비치고 그 세상마다 작은 이별이 흐르고 있겠지요. 이별이 별처럼 많다면 언젠가 그 별들이 길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어보려 합니다. 비가 잦아들고 길이 마르면 저는 아마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지요. 물컵에 물을 반만 채우고 창문을 반쯤 열고 제 호흡을 반 템포 늦추는 일들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끝은 새벽의 편지와 함께 찾아왔답니다. 끝은 언제나 소리 없이 오지요.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표지판 하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종이 한 장, 두 줄의 손글씨, 봉투의 하얀색,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심장에 남긴 미세한 흠집들. 그 흠집 사이로 바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과가 시작되면 살아있는 것이 시작되는 법이지요.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아주 짧은 빈칸이 있지요. 저는 그 빈칸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 빈칸이 언젠가 노래가 되는 날, 제가 비로소 다시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끝이라 쓰고 숨이라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꾸었지요. 편지가 되었고 바람이 되었고 빗소리가 되었고 제 호흡의 길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이 호흡이 노래가 되어 누군가의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을 수 있다면 그때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여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말이 제게 찾아오기까지 저는 한동안 더 울고 조금 덜 울며 다시 걷고 작게 노래하겠습니다. 새벽이 우리를 갈라놓았듯 또 다른 새벽이 우리를 살게 하겠지요. 그 새벽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 밤도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답니다. 집 안가득하던 그의 숨결도 병실 복도 끝에서 건네던 미소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지요. 남겨진 것은 편지 한 장과 차갑게 식어버린 침대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밥 한 숟갈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눈을 뜨고 혹시나 현관문을 열면 그가 다시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으로 신발을 챙겨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텅 빈 현관과 미동조차 없는 신발장이 나를 맞았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무너져 내린 나는 살아가는 법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마저 버거웠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라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숨이 끊겨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원망스러웠고 밤에는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안에 남겨진 그의 물건 하나하나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의 셔츠, 면도기, 손때 묻은 머그컵 그 모든 것이 목덜미에 돌덩이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무너져도 결국 숨을 쉬어야 한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너져도 바람이 불면 흙더미 속에서 새싹이 나듯 제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피어났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작은 봉사였습니다. 근처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을 때 망설임 끝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손을 잡아 함께 걷는 일,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겨드리는 일.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웃어줄 때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글귀가 떠올라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날마다 찔러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 역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라도 움트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우연히 합창단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목소리를 내어 노래한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처음 연습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반주가 흐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 울려 퍼질 때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닫혀 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 했지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숨이 살아야 노래도 살아난다는 것을요. 노래란 결국 내 안에 있던 호흡을 밖으로 꺼내는 일. 그 순간만큼은 내 숨이 다시 세상과 이어진 듯 했답니다. 그곳에서 나는 정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내 또래의 남성이었지요. 이마와 눈가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나고 조용히 제 짐을 들어주거나 물을 건네주는 사소한 친절이 이어졌습니다. 처음 건넨 인사는 이랬습니다. 처음 오셨군요. 목소리가 고우십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예쁘다니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남편과 결혼한 뒤로 나는 늘 아내이자 며느리로만 살았고 여자로서의 나는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말이지요.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우리는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래는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노래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노래는 숨을 내는 거니까요. 숨이 살아야 노래도 살아납니다. 그러니 노래를 부르는 건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숨을 내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 남편이 남긴 편지와 겹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합창 연습을 하고 가끔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상실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홀로 살아왔다고 했지요. 처음엔 나도 무너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 숨 쉬기를 원할 거라는 거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 역시 살아야 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는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난 뒤 그가 내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차군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 순간 목덜미를 감싸는 따뜻한 감촉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의 사랑을 배신한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지만 정우의 따뜻한 눈빛은 그 죄책감마저도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남편의 편지를 품에 간직했습니다. 밤마다 그것을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정우와 함께 노래하며 조금씩 다시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모순된 삶 속에서 나는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합창단 무대에 서서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었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숨이 살아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무너져도 죄를 지어도 여전히 숨쉬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숨은 언젠가 다시 사랑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 정우는 무대 뒤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긴 세월 동안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살았답니다. 새벽마다 깨어 편지를 꺼내 읽고는 다시 베개를 적셨고, 낮에는 남겨진 물건들 앞에서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삶이란 것이 이렇게 길고도 무거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만 되뇌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나 시간은 잔인하면서도 은근하였습니다. 아무리 붙들어 매도 하루는 가고 달은 차고 기울며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다시 합창단에 서게 되었고 숨을 내쉬며 노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우. 그의 따뜻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손길은 무너져 내린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답니다. 처음엔 죄책감으로만 느껴졌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따스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우리는 강둑을 함께 걸었습니다. 바람은 스산했지만 붉은 노을은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요. 나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빗줄기는 마치 오래 묵은 슬픔을 조금씩 지워내려는 듯 따스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목도리를 꺼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추우실까봐 준비해왔습니다. 그 순간 목덜미를 스치는 따뜻한 감촉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지요.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이 엄습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의 사랑을 배신한 죄인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따뜻함에 흔들려도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내 곁에 있어 주었을 뿐이었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난 날, 그는 내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잠시 차 한잔 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오랜 시간 홀로 지내온 이야기. 처음엔 숨 쉬는 것조차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바라는 건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 삶까지 멈추기를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했었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 역시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숨을 내뱉고 목소리를 내고 노래해야 했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있었고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어느새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합창 무대에 서던 날,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끝난 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대 뒤에서 정우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무서울 만큼 오랜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우면 제가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벅차올랐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가볍게 흩날리던 어느 저녁, 우리는 다시 강둑을 걸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레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 나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당신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지요. 뜨거운 숨결이 얽히며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랑할 수 있구나.
황혼의 빛 아래에서라도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구나. 남편의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제 족쇄가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온기를 덧붙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시 노래하며, 다시 숨쉬며,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답니다.